저번 주에 대만과 한국 사이에 있었던 외교 단절 이야기를 올렸는데요. 영상 올리고 나서 제보글을 보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트남도 똑같아요. 형제의 나라라던데 거긴 좀 다르지 않나요? 심지어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박항서 감독님 덕분에 한국 국기까지 걸었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설마 그럴 리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베트남 이야기를 대만 편 2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먼저 보여드릴 사건이 있어요.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베트남 SNS에서 이런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쏘리 베트남. 한국인이 사과하라는 뜻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런 운동이 베트남 전역에 퍼졌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한때 우리는 베트남을 형제의 나라라고 불렀잖아요. 박항서 감독님 덕분에 베트남 거리마다 태극기가 걸렸고 한국 사람이라면 일단 박수부터 치던 나라였는데 말이죠. 그런데 요즘 베트남 분위기를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국 드라마가 갑자기 검열당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이유 없이 압박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 때는 한국인들이 모욕을 당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단순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다른 얼굴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사건으로만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던 그 시기에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던 한국인들이 강제 격리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격리 자체는 어느 나라나 다 했던 조치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격리 시설에서 제공되는 식사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반미 도시락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인데요. 반미라는 건 베트남의 대표적인 샌드위치잖아요. 평소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제공되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빵에다가 위생 상태조차 의심스러운 재료들이 들어있었고 양도 턱없이 적은 도시락이 하루 3끼 나왔다는 거예요. 격리를 당하는 것도 힘든데 먹을 것마저 제대로 주지 않으니 한국인 격리자 일부가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격리는 받되 최소한의 위생이랑 영양은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항의가 베트남 SNS로 퍼지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인들이 베트남 전통 음식을 모욕했다더라. 우리가 제공했는데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더라. 이런 식으로 왜곡된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등장한 해시태그가 바로 쏘리 베트남이었던 겁니다. 한국인더러 사과하라는 집단적인 혐한 운동이 시작된 거죠. 당시 한국 대사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게 코로나 시기에 외교 마찰까지 생기면 양국 모두에게 좋지 않았으니까요. 이 사건이 한국 언론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트남 현지에서 생활하던 교민들은 지금도 그때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교민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형제가 아니라 그냥 외국인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2022년에는 한국 드라마 검열 사건이라는 게 터지게 됩니다. 베트남은 원래 한국 드라마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나라였잖아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펜트하우스 같은 드라마들이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 거의 필수 시청 목록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베트남 방송 당국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한국 드라마 방영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 내용 심의를 강화하겠다. 이유는 뭐냐면 자국 콘텐츠 보호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미국 드라마나 중국 드라마는 그대로 방영되고 있는데 유독 한국 드라마만 칼을 댄 거예요.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필요할 때는 형제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경계 대상이 된 거구나.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 모두가 가슴 뭉클하게 기억하고 있는 박항서 감독님 이야기입니다. 박항서 감독님 이름만 들어도 뭔가 따뜻해지는 분이잖아요. 2017년에 박 감독님이 베트남 국가대표팀 사령탑을 맡으셨을 때만 해도 베트남 축구는 동남아에서도 최약체로 불리던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박 감독님이 기적같은 일을 만들어내셨죠. 2018년 스즈키컵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냈고 2019년에는 아시안컵 8강까지 올라갔어요.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성적이었던 겁니다. 그때 베트남 거리가 어땠는지 아세요? 태극기로 가득 찼었어요. 한국 정말 고맙습니다. 박항서는 우리 아버지나 다름없어요. 이런 플래카드를 들고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국기를 흔들면서 환호했거든요. 박 감독님은 그렇게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 되셨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성적이 살짝만 주춤해도 베트남 언론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술이 너무 낡아서 문제다. 연봉이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니냐.
이제는 베트남 감독이 맡아야 할 때가 됐다. 2022년에는 박 감독님의 연봉이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약 60억 원 수준이었다고 해요.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연봉을 책정한 건 다름 아닌 베트남 축구협회 자신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필요할 때는 영웅이라고 추켜 세우다가 조금만 부담스러워지면 짐이 되는 관계구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이런 국제관계 뒷이야기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이렇게 진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2023년에 박항서 감독님은 조용히 베트남을 떠나시게 됩니다. 감독님은 끝까지 베트남을 존중하셨어요.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필요할 때는 형제라고 부르다가 필요 없어지니까 외국인 취급하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느낀 서운함이었던 겁니다. 이제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베트남 수출의 20%에서 25% 정도가 삼성이나 LG, SK 같은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 경제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죠. 특히 삼성전자는 베트남 최대 수출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거의 대부분을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고용도 창출되고 외화도 벌어들이니까 고마운 존재인 셈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베트남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2021년에는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공장 가동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따져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유독 한국 기업들에게만 집중적으로 가동 중단 요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2022년에는 환경 부담금 인상이라는 게 나왔어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거였죠. 물론 환경은 중요한 문제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담금 인상도 한국 기업들에게만 유난히 높게 적용이 됐다는 점이 문제였던 겁니다. 2023년에는 세금 재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법인세 구조를 다시 손보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결국 한국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현지에서 사업하고 계신 교민 사업가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을 쉽게 떠나지 못한다는 걸 베트남 정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공장도 다 지어놨으니까 쉽게 철수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죠. 존중이 아니라 의존 위에 군림하는 거만함이라고 할까요? 이게 과연 파트너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인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바로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에 베트남에 엄청난 지원을 해왔거든요. 도로도 깔아주고 공장도 세워주고 학교도 지어주면서 기술까지 전수해줬어요. 1990년대부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만들어줬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줬죠. 2000년대에는 ODA라고 하는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서 베트남 인프라 구축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베트남 교과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있었던 한국군의 부정적인 사례들만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역사라는 건 있는 그대로 다뤄야 하는 게 맞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거든요. 잘한 것도 보여주고 잘못한 것도 보여줘야 진짜 역사가 되는 건데 한쪽만 남기면 그건 기록이 아니라 선택이 되는 겁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만 배우면서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국 드라마는 보고 한국 제품은 쓰고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쯤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고 노하우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나라거든요. 실제로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도움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도와주는 것과 당하고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도움을 받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도움이라는 건 서로 존중할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기만 하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착취가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사람 사이든 나라 사이든 선을 지켜줄 때 관계가 오래 간다는 점이에요. 오늘 베트남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기분이 좀 안 좋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감정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제대로 된 대응도 할 수 있고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필요할 때만 형제라고 부르다가
조금만 서운하면 외국인 취급하는 관계를 진짜 파트너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존중이라는 건 상대방의 지갑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하나의 인생 한 조각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국제관계 이야기들은 한 번쯤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와 얽혀있는 또 다른 나라 이야기를 사실만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